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본문 낭독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목차, 프롤로그 1, 2, 에필로그 1, 2를 각각 낭독을 했고, 이게 길다 보니까 거의 30분씩 길이가 돼서 좀 길죠. 그래서 지금은 에필로그 1, 2를 읽었단 말이죠. 오늘은 이 뒷부분에서 멘토 브레인 팁 7,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은 그런 인문학이 아니다. 리버럴 아츠의 본질. 여기서 한국의 인문학은 아직 리버럴 아츠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15분,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은 15분이 더 지나갈 수도 있고. 자, 멘토 브레인 팁 7,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은 그런 인문학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그런 인문학이란 말로 우리가 흔히 인문학에 대한 오해를 그런 인문학으로 압축을 시켜봤어요. 인간이 자연 선택으로 진화하던 때는 끝났다. 존 에클레스. 한국의 인문학은 아직 리버럴 아츠가 아니다. 진보적 삶 그리고 인문학. 관점 디자이너로 알려진 박용우 씨의 외침은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에 가깝다. 관점을 바꾸고 틀을 깨고 나와 틀 밖에서 바라보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잡스의 인문학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인문학은 영어로 휴머니티스다. 후마니타스라는 경희대의 인문학 양성 과정이 있는데, 휴머니티스는 인간적인 교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잡스의 문학은 서강대학교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나 전국에 있는 과기대와 대전에 있는 시티센터에 더 가깝다. 시티센터가 이제 Cultural Technology Center죠. 리버럴 아츠는 진보적인 삶의 예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자유로움의 기술이다. 이는 기계를 생명체를 보는 애니미즘적인 철학을 가졌던 인공지능의 아버지 마빈 민스키, 컴퓨터를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 보았던 앨런 케이 같은 인물들이 품었던 철학이다.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 속에서 더 인간적이고 더 개인적인 다원주의에 도달하도록 기술과 예술과 인간의 영역을 융합적으로 생각해보는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이 잡스의 인문학이다. 그런 면에서 문사철을 중심에 둔 한국의 인문학은 잡스가 말한 인문학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의 인문학이 잡스의 인문학이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융복합적인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초중고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으면서도 문과적 깊이와 이과적 넓이가 모두 갖추어진 엄청나게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공무원이면서 소설을 썼고 과학 분야의 행정을 담당했던 찰스 버시 스노우는 말했다. 과학자는 셰익스피어를 모르고 인문학자는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 사이의 심각한 간극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다. 연력학 제2법칙이 아마 엔트로피 법칙일 텐데요. 엔트로피 법칙은 제가 강의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식 특지 앤 리버럴 아츠. 스티브 잡스가 외쳤던 인문학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이며 세상을 살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기술로서의 교양이다. 기술과 인문학 사이에서 애플의 기술들이 나왔다는 말은 문화인류학과 과학기술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했다는 말이다.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리버럴 아츠이므로 이 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관찰하는 기술이다. 즉 굳어진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대담한 질문을 날카롭게 하여 인식을 전환시키는 경지인 전식 득지의 요령이 잡스의 인문학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표현처럼 인생을 예술적으로 대하여 두뇌가 심장처럼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기술이며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가진 예술적 본능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리버럴 아츠의 뜻이다.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양과 함께 의식을 전환하는 자유, 창조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사람의 본질을 뿌리로 두고서 용융되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인문학 리버럴 아츠의 의미가 잡힌다. 자유로운 free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나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나 깃털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요 바로 넘어가니까 이상하네. 지금 liberal arts를 영어 어원으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유로운 free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나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나 깃털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풀렸다, 우리나라 말 풀렸다 하고 free가 관계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서문 에필로그에서 외계인 인터뷰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 그 다음에 환인이 이끌었던 그 3,000명의 사람 또는 제왕운기에서는 그 3,000명의 사람을 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외계인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거의 10,000년 전이에요. 이게 환단고기 시절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어의 어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라든가 그 외계인 인터뷰 보면 그 외계인이 산스크리트어를 예전에 배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지역의 어떤 언어들 그리고 지금 인도 같은 데로 퍼져 있는 언어들 그리고 이제 영어의 그러니까 결국 영어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스크리트어하고 한글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수메르어를 연구를 해봤었는데 후기 수메르어 중에 아카디안어라는 게 있어요. 수메르어도 한국어랑 비슷하지만 아시리아어가 한국어랑 더 비슷하다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 백제 계열의 그 선조가 그쪽을 수메르 쪽을 정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제가 이 영어 어원을 한글하고 묶어서 설명하는 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영어 단어 하나를 어원을 연구할 때는 약 50개 국어를 비교를 합니다. 전 세계 구글에 가보면은 60개가 넘는 언어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자유로운 free는 그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liberal은 이것도 그 영어의 L자 앞에는요 우리나라 말 흐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버가 아니라 흘리버예요. 흘리버.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는 풀린 거고 liberty의 리버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free와 리버에는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다. 소리가 비슷한 flood나 홍수, 예를 들면 river. 그러니까 리버하고 river가 비슷하잖아요. 이 홍수와 강이다. 그리고 art는 기술이다. 이 말은 어떤 방법을 알았다라고 이 말은 하면 좀 이상하고 한국말로 어떤 방법을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 알았다가 아르대로 변하기도 하고 아트로도 되었다.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이 아트라는 게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 근데 그 방법하고 그 동사 알았다가 같은 의미로 예전에 쓰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그 진화 법칙, 분류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목적어하고 동사가 분리되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하고 방법이라는 것이 원래 같은 뜻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트가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어원적 관계는 유튜브에서 강상원 박사의 강의와 칼럼니스트 고영훈의 어원 강의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어원으로 풀어본 리버럴 아츠는 삶에 흘러가는 기술이라고 해석이 된다. 한국의 정부주도 창조경제가 리버럴 아츠를 살릴 수 없는 이유는 사랑으로 조언하는 멘토가 아니라 투자의 성과를 체크하는 꼰대처럼 접근하기 때문이다. 꼰대는 노는 것이 개발로 이어지는 락지자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중간 체크와 간섭을 하는 버릇이 있다.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정부주도 창조 경제와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은요, 창조 경제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 정책이라든가 문화계에 주게 되는 그 예산을 또 정부가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꼰대처럼 굴게 되는 것이죠. 멘토가 아니라.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그 문화계에 주는 그 예산을 끊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지속성을 끊어버립니다. 문화 자체가 발달하는 지속성을 끊어버리죠. 바로 이런 문화 정책 하에서 어떻게 창조 경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창조 경제하고 문화가 되려면요, 우리 일반인들, 경제인들, 민간인들이 이 창조 경제와 문화를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이거 정부한테 맡기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강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이 창조 경제와 문화 쪽으로 이 아이들을 접근하게 해주는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입니다. 꼰대는 락지자를 견디지 못하죠. 체크하고 간섭을 하게 되죠. 사물 인터넷 IoT가 개발되면서 고객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뭐야 이거, 네, 좀 너무 뜬금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단락이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의 자연과학과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사물 인터넷 IoT가 개발되면서 고객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의료칩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인공심장을 가진 주요 인물이 영화 킹스맨의 마무리 부분처럼 암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킹을 막을 사이버 보안가들은 어려서부터 해킹을 놀이로 삼아서 10년, 20년 해킹 놀이에 몰입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다. 리버럴 아츠가 한국에서 완성이 되려면 그런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초등 4학년이 되면 모두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 양성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지만 해외의 나쁜 해커들은 10세가 되기 전부터 20년 이상 해킹 세상에서 놀았던 청춘들이다. 2년, 3년 과정의 해커 양성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가 없다. 걔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 10세 전후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해킹의 도사가 된 애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한국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각 분야에서 고술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학교 학부모들이 몰입교육 바벨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나 토종 고수들이 사회에 진출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IoT 플랫폼을 세계화할 수 없는 이유와 창조경제가 구호인 이유는 즐겁게 락제자로서 고수가 된 청춘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우선 학교 성적을 올리다 보니 더욱 뛰어난 고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넬슨 제독이 영국을 구하는 해군 제독이 된 이유는 여기서 다시 언급할 때는요, 꼭 이걸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제 성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넬슨 제독이 영국을 구하는 해군 제독이 된 이유는 그가 12세 해군이 되어서 일찍부터 전쟁에 대한 내공을 쌓았기 때문이다. 15세 이후에는 정교한 시냅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10세부터 락지자형 몰입 고수를 양성하지 않으면 같은 지능에서 고수가 되기 어렵다. 사이버 보안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조 경제하고요, 우리 문화 한류의 어떤 선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해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걸로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직내 최고수가 되기 어렵다. 사이버 보안도 15세 이전에 고수 멘토를 만나서 함께 놀지 못하면 평생 그 분야의 고수가 되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리버럴 아츠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